제 이름 들으셨어요? 네, 제 이름이 전성원입니다. 전씨인데요. 좀 전에 녹부장 분하고 같은 성씨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가 이제 이른바 5공화국 시절이었거든요. 5공화국 시절이라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제 나름의 자부심이 그래도 우리 집안에 어르신이 전봉준 어르신이 계시고 전태일 열사가 계시다고 제가 자부하고 뻐겼다가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제가 친구가 노씨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잘 어울려서 다니다가 애들이 이제 저희 둘을 놀리는 거야. 뭐라고 놀렸겠어요? 전노일당 간다. 저기. 제가 그때는 전시라는 게 좀 많이 부끄럽기는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뜻깊은 장소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올 수 있어서 사실은 대단히 영광이고요. 저는 사실은 아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80년대 고등학생 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청소년 입군 운동, 청소년 운동 그런 식으로 있지만 80년대는 대학생 운동이 있었고 거기 조금 더 이제 일찍 깨친 사람이라고 좀 그렇고 까진 아이들 이제 고등학생 운동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 운동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잠깐 공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제 또돌이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하면서 그때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현실 사회주의가 이제 몰락하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평생 해야 될 일이 뭘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지역 문화 활동을 하자라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잡지가 개간 황해문화라고 인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되게 잡지 그러면은 어디서 만드냐 서울에서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만든 잡지를 뭐라고 하냐면 향토 잡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황해문화는 향토 잡지 지역에서 나오는 향토 잡지여야 하는데 저희는 전국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간지로는 거의 유일하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달에 저희 잡지가 창단 30주년을 맞이해서 통공 120호 심포지엄을 했어요.
그 정도 역사가 되는 잡지고, 그 잡지에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27년을 일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잠깐 그런 얘기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홈페이지나 뭐 이런 게 낯설고, 요새는 이제 홈페이지라는 말 자체가 이제 블로그나 뭐 소셜 미디어 이런 식으로 되지만, 잠깐 동안 이제 홈페이지가 전성기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바람고도 연방의 문화 망명지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그 부제가 사람으로 본 20세기 문화예술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인물들을 다루죠. 오늘 제가 강의 주제는 인간이 손에 넣은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강의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이거는 제가 쓴 공조 책 중에서 한 챕터에 해당합니다. 아까 제 소개했는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요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인간이게 하는가. 제가 홍세화 선생님 등과 같이 공조로 썼던 책이고요. 이런 책들을 제가 최근까지 냈어요. 자, 만화 좋아하세요? 네. 이 야마시타 다즈미라고 하는 일본 만화가가 그린 거예요. 그림이에요. 그래서 혹시 뭐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야마시타 다즈미라는 일본 만화가 여성인데 천재 유교수의 생활이라는 그런 만화 작품이 유명하고, 또 하나의 대표작이 불가사의한 소년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발머리 노란 청년이죠. 이 소년이 이제 이른바 불가사의한 소년인데, 이 친구한테는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뭐냐면 시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 드라마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보면 시간을 왔다 갔다 타임머신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요거는 아마 일제시대에 갔다 왔던 모양인데, 이 사람의 작품, 이 불가사의한 소년이라는 거는 마크 트웨인의 소설 신비한 소년 44호라는 작품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한 작품인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어요. 다양한 에피소드가.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19세기 무렵에 독일의 어느 사립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엄격하고 꼬장꼬장한 노 교수가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져요. 인간이 손에 넣은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자, 제가 이런 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선물을 가져왔어요. 기념품 선물 가져왔는데요. 맞히시는 분에게, 이게 자꾸 꺼지네요. 선생님 여기 앉아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인간이 손에 넣은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답을 알고 있다. 손 드시면 선물 나갑니다. 네. 불. 네. 정답은 아니지만 선물은 드리겠습니다. 9개. 제가 9개를 갖고 왔어요. 네. 또 다른 게.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예. 정답은 아니지만 선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요, 정답이 없어요. 네. 정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손에 넣은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아까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이 소년이 원시 시대로 가요. 원시 시대로. 그래서 이걸 지금 들려는 건 아니구나. 원시 시대에 가는데 갔다가 돌아와서 이 소년이 뭐라고 교수에게 답을 하냐면 노래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노래가 가장 위대한, 인간이 손에 넣은 가장 위대한 노래. 근데 이거는 사실은 꿈보다 해몽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왜 노래냐? 이 교수는 넌 틀렸다. 그렇지 않아.
인간이 손에 넣은 가장 위대한 것은 종교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소년은 그래도 노래라고 얘기해요. 왜? 이 소년이 본 것은 원시 시대에 갔는데 부모가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이 부모를 매장하면서 이 원시인들이 그러니까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무슨 뭐 우리처럼 아름다운 장성곡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마 그들 특유의 어떤 투박하고 그런 음성이었어요. 굉장히 슬픈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꽂힌 건 노래가 아닙니다. 제가 꽂힌 건 죽음이에요. 네, 죽음. 왜 죽음이냐? 그리고 이 죽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가는가?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장면을 휴대폰 잠시 꺼주시고요. 엔터를 누르시면 음악이 재생될 겁니다. 내가 널 살려 날 무겁게 업어달라더냐. 내 양팔을 네 어깨 위에 얹어놓고 징검 걸어다니다 보면 그 속에 좋은 속이 다 들어있느니라. 나 부른 자야
자, 제가 이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를 틀어드린 이유는 과연 뭘까요? 화질 테스트적으로는 아닐 거고. 네. 퀴즈 나갑니다. 어른이란 무엇인가? 뭘 어른이라고 그래요? 어른. 다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나이 먹었다는 그 증거의 예, 그것도 맞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네. 어른이라는 건 나이를 먹었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 어른 된다, 어른이 됐다 할 때 몇 개 통과의례가 있어요. 하나는 대학생이 됐으니까 너도 이제 어른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그리고 군대 갔다 와야 이건 좀 말이 다르지만 사람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실제로 어른이 된다는 건요. 여기 제가 미성년자가 있을 줄 몰랐어. 남녀 상열지사를 이제 치를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원래 어른이란 말의 어원이 어르다예요. 어르다. 어르다의 뜻은 네. 여기 나오죠. 업고 놀자. 이 업고 놀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그런 거야. 그 무엇을 먹고 싶으냐? 시금털털 개살고 작은 이도령 섰는데 먹으려느냐? 몽룡이의 작은 이도령이 뭘까요? 이도령이 소중이쯤 되겠죠? 네. 자, 또 퀴즈가 나갑니다. 계속 퀴즈에 오늘. 춘향이하고 이몽룡 시대에 28청춘이잖아. 28청춘. 28청춘은 28에 마음의 사랑. 마음에 있는 사랑. 그런 것도 알아야죠. 자, 조선 시대, 그러니까 춘향이와 이몽룡은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참 이 한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선 시대 사람들의 평균 수명, 네, 손 드신 거예요? 아니면 코만 드신 거예요?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정답 아니어도 막 선물 막 드리잖아요. 40에서 50. 선생님 정답입니다. 평균 수명 45세. 네. 뭐 제가 드렸으니까 또 다른 사람 주시는 거 차이도. 한 가지 저희 질문이 하나. 예. 이 춘향이라고 하는 양반이 요소까지 내가 봤습니다. 묘소. 예. 요소도 봤어요. 네. 실제 그 양반이 있었는가 또는 그 이몽룡이라는 양반이 실제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고 지금까지 그 해답을 못했습니다. 거기 해답 한번 해주세요. 저도 답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남원에는 어쨌든 우리가 성춘향이 있고 진주에는 이제 논계, 준논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논계가 어떤 외장을 뀌어안고 촉성로에서 물에 빠져서 죽었다. 그래서 그 일본 외장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기록한 문서에 따르면 그 외장이 귀환해요. 네, 죽지 않고 일본에 돌아왔어. 네. 그러면 논계는 누굴 죽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논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 다른 애를 죽였을 수도 있고 당시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잘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얘기지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나온 그 불가사의한 소년이라 그 시대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말씀을 못 드리죠. 제가 안다고 말씀을 드리면 왜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춘향이하고 이몽룡은 상상 속에서 우리가 창작한 인물이다. 대신에 이 춘향전이요, 우리 구한말 때 프랑스하고 러시아에서 대단히 큰 인기를 끌었어요. 번역이 돼가지고 그 나라 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박노자 씨 아세요? 한겨레 칼럼 쓰는 박노자라고 러시아 사람이야.
근데 한국으로 기화해서 지금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 이제 교수로 있는데 이 사람이 박사 전공이 뭐냐면 춘향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환갑잔치 요새 환갑잔치 하면 솔직히 환갑을 하냐 잘 하잖아요. 근데 저 때는 평균 수명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5세, 50세 미만이야. 60세까지 우리 부모님이 생존하셨으면 그거는 내가 효자고 우리 부모님도 복이 있으신 분이다. 이래서 환갑잔치를 그 시절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춘영이하고 이몽룡 시대에는 애들이 요새는 이제 대학교나 가고 대학교 졸업한다고 어른 되는 거 아니잖아. 직장을 잡아야 네 밥벌이 네가 하니까 이제 어른 됐으니까 결혼도 하고 뭐 그때부터 이제 다른 스토리가 있어. 봐라 두고두고 자주 듣는다. 나는 대학교 앞으로 들어가니까 대학교 안 간다고 잔소리, 대학교 졸업하니까 직장 언제 잡나 잔소리, 직장 잡으니까 이제 결혼 언제 할 거냐고 잔소리, 결혼했더니 애 언제 낳냐고 잔소리. 근데 더더군다나 우리는 또 결혼을 했는데 애가 10년 후에 생겼어. 10년 동안 잔소리 줬어. 와, 안정해. 그리고 이제 또 딴 얘기 약간 할게요. 딴 얘기 좀 하고 이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빨에 16, 16살이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해야 45세 죽으니까요. 애 장가 보내는 거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시집 장가 보내는 거 옛날 조선시대에 그게 굉장히 컸으니까. 그래서 16, 18이면 이미 왜 장가 안 가니? 왜 시집 안 가니? 노처녀 노총 가서 끊는다고. 왜? 그래서 결혼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애 10개, 10개월 또 배에다 담아서 또 애 넣으면 3살까지 또 젖먹이고 뭐 이렇게 하자마자 해서 말 못할 때까지 키워야 되잖아. 네? 그리고 나서 서당 보내고 뭐 어쩌고 하고 애 조금 있어서 또 상처 틀고 장가 가네 그러면 나한테 죽을 때까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또 일찍 보냈어. 자, 요새도 이거 하는지 모르지만 정글의 법칙 재밌게들 보셨어요? 네. 네.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김병만이 못하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면서 봤어. 근데 이 김병만이 정글과 가지고 하는 일이 뭐야? 하루 종일 먹을 거 구하러 다니는 그죠? 지금도 딱 금방 됐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맨날 그거 고생하는 거 보여주는 거고 그거 고생하느라 보는 게 우리 재미야. 근데 원시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죠? 지금은 여기 오다 보니까 하나마트 있던데 가면은 맥장 닭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쌀도 있고 그냥 다 있잖아. 내가 농사 안 줘도 저는 이 나이 때껏 농사란 걸 접은 적이 없어. 그런데도 쌀 떨어져서 뭐 이렇게 그런 적 별로 없어요. 그냥 항상 먹을 게 있었다고. 돈이 없어서 문제지 먹을 게 없지는 않았다고. 내가 농사를 안 졌지만 우리가 이 분화도를 하고 누군가가 협업을 해서 이렇게 다 채워지고 하잖아요. 근데 원시시대는 그렇게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언제부터 이렇게 저기 됐냐면 대략 660만 년 전에 그때도 기후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초한 그런 기후위기가 아니고 그때는 지구가 크게 돌면서 빙하기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대 우림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우리의 조상 원숭이님께서 다른 원숭이들하고 열대 우림 정글에서 살다가 쫓겨났어요. 힘이 약해서 우리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기서 패자였어요. 정글에서 나무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근데 나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야 해서 우리는 아마도 어쩔 수 없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고 우리 몸을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도구를 만들고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는 걸 주워먹게 된 거야. 하이에나 같이 우리가 먹고 이게 사자가 잡아먹고 버리고 간 죽은 짐승의 사체를 우리가 먹으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물론 유인원들도 육식도 했겠지만 주로 열매나 이런 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식을 하면서 뇌가 커져요. 뇌가 커지고 손의 기능이 이렇게 많이 변화하면서 무언가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류가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립보행을 하게 됩니다.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양손이 자유롭고 그 다음에 똑바로 서기 때문에요. 이 골격상 여기 후두 있잖아요. 이렇게 성대 후두가 열려서 다른 짐승들은 아는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히 이렇게 우리처럼 분절음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절음을 낼 수 있게 진화된 것은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게 돼서 이 척추가 똑바로 일자로 서게 되고 그 결과 성대가 다른 짐승들하고 다르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분절음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딱딱딱 끊어지는 소리를 낼 수 있게 됐고 딱딱딱 끊어지는 소리를 내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제 어휘가 제대로 전달이 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여자들은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와요. 출산의 고통을 알게 되리라. 왜? 직립보행을 하게 되니까 여성의 골반이 작아져요. 그래서 과거에 원숭이들로 우리가 유인으로 살 때는 골반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출산을 걔들도 물론 아팠겠죠. 제가 뭐 원숭이 암컷의 고통까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출산이 비교적 쉬웠는데 인간의 여성은 골반이 작아져서 아이를 낳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 얘는 동물의 왕국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평원, 세렝게티 평원을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는 누라고 하는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 누. 네. 그리고 여러분 아프리카의 가젤 영양 아시죠? 또 여기 풀 이렇게 예쁘게 나 있는. 자, 아프리카에서 초식동물이 출산하면 새끼들이 어때요? 우리 인간 애기처럼 포대기에 누워서 오래 있나요? 아니죠. 낳자마자 뻘떡 일어나서 뛰어다니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먹히는 거예요. 근데 인류의 아이들은 만물의 영장이나 인류 아이들은 머리가 몸통보다 커요. 4등신이에요. 8등신도 아니고 4등신. 머리 하나 크기가 몸통 하나, 다리 이런 식으로 해서 4등신. 머리 둘레가 평균이 32cm. 키는 신장 50cm. 호흡은 1분에 40번. 맥박은 1분에 110번 뛰는 고깃덩어리죠. 동물의 세계로 치면 그렇잖아요. 뭐 치타나 사자나 하이에나나 잡아먹기 얼마나 보기 뛰어나고 좋겠어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의 골반이 줄어들면서 신생아 아이는 아주 미성숙한 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 혹은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생존 확률 0%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이때 이제 최초의 고대 인류를 직립보행한 고대 인류를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불러요. 얘들은 얼마나 살았을까요? 아까 45세, 50세, 뭐 얘기하셨는데 40세, 50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얼마나 살았을까요? 이것도 25년? 네. 대략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선물을 드릴게요. 이거 떨어지기 전에 다 이거 다음 강의 해야 되는데 넘어가지 보겠습니다. 평균 수명이요 11세에서 11세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암컷들 이때는 우리 인류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암컷이라고 할게요. 암컷들은 평균 8, 9세에 첫째를 낳고 3, 4년쯤 좀 뒤에 출산을 해요. 그러면 언제 죽어요? 둘째 낳고 얼마 안 있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대개는 14세 미만으로 죽었대요. 자기 새끼가 자라서 시집 장가가는 걸 조선시대 어르신들은 봤어. 근데 원시시대 인류들은 못 봤어. 그러면 이때의 아기가 생존할 가능성은 0%. 자, 어떻게 우린 살아남았을까요? 자기 스스로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2살인데? 2살에 아기면 답은 이래요. 이 새끼 내 새끼 구분하지 않고 키워준 거예요. 공동체. 왜? 그러지 않고서는 이 종족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조선시대 때 가문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시족이는 뭐 그거는 나중에 가부장제는 저 여자가 낳은 아이가 내 아이다라는 걸 알아야 내 성씨를 물려주는 게 되는 거지만 이때는 아빠가 누군지 몰랐어요. 모계사회예요. 그렇지만 모계사회지만 어쨌든 내가 저 엄마가 낳은 아이, 나도 아이인데 엄마가 또 애를 낳았어. 그리고 걔가 낳은 그 엄마가 낳은 암컷 여자애가 또 애를 낳았어. 그럼 내가 걔 삼촌인 건 확실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같이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 겁니다. 네 새끼니까 네가 알아서 키워. 난 몰라.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 유명한 석담이 있답니다. 아이 한 명이 제대로 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을 하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되게 촌동네에서 자랐거든요. 서울에서도 북파발이라고 그 북한 간자락 아래에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기 아파트 크게 들어서고 있지만 거기서 제가 어디 이렇게 지나가면 문방구집 할머니가 와서 쫀장네 아들을 간다. 저희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창식개명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시인데 아마 그 어린이니까 뒤에 짱 붙이고 앞에 전시에서 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쭌장네 아들이라고 해서 저를. 어딜 가면 제가 6, 7살 때 동네를 다니면 다 저를 아셔요. 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르는데 그분들은 나를 아는 거야. 왜? 한 동네 계속 오래 살았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 원평 이 근처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고 뭐인지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어떤 애가 예를 들면 길을 잃어버려서 누구 있다. 도시에서 그러면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경찰서 데려다주지만 이런 동네에서라면 다 알죠. 우리 집인지.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다. 이 사람은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왜 저 원숭이 모양의 얼굴을 하고 있냐면 진화론이라는 걸 처음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이렇게 진화했다. 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인간답게 만드는 것으로 아까 뭐 불의 사용도 이야기하고 직립보행 도구를 제작하는 직립보행하는 인간에 가르쳐서 이제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에 도구를 제작하는 인간을 일으켜서 호모 파베르, 그 다음에 놀이하는 인간을 가르쳐서 호모 루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인간이 어떤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죽음이냐? 원시 인류는 아까 제가 그 김병만 생활의 그 무슨 정글의 법칙 이야기한 것처럼 원시 시대의 인류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을 했어요. 마치 아프리카 평원의 바델 영역이나 누가 풀밭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같이 따라서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어르신, 그러니까 노쇠해지고 이런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뭐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은 계속 걷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생겨요. 그런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는 장례를 치러주지 않아요. 죽으면 그냥 거기에 버려진 채로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네안데르탈인 때에 와서 구석기 시대에 와서 비로소 장례 풍속이 생겨요. 어떻게 해서 그걸 확인하게 되느냐? 화석을 통해서 발견하는데 그 이전에는 장례를 치른 흔적이 전혀 발견된 적이 없어요. 네안데르탈인 시대에 와서 처음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그럼 장례를 치는 걸 어떻게 알았냐? 일단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몸을 이렇게 부풀리고 있죠. 그래서 경주에 가면 그 방울용 귀걸이가 있는데 그것이 태아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귀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 몸을 그렇게 그런 자세로 뭉필체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돌아가신 분의 머리맡에 꽃을 놔드렸어요. 꽃. 그래서 화석에서 꽃가루가 발견된 거야. 하나만 아니요. 대단히 여러 개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들은 비로소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구나. 이제 다시 못 만나. 슬프다. 이 감정을 느낀 거야. 그전에는 죽었구나. 이걸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우리 엄마, 우리 삼촌, 누가 돌아가셨어. 아빠는 모를 수도 있지만 돌아가셨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시작해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류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장례 치는 흔적이에요. 이렇게 요 머리맡에 약초나 이제 꽃가루 같은 것들인가 꽃을 놔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덤을 이제 닫은 거죠. 그러니까 얘 지금 이제 얘가 이 BBC 화면인데 이 자연 다큐멘터리죠. 아빠 죽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죽음을 발명한 것. 그러니까 저는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내일이라고 생각해요. 투모로우. 죽음 이후의 세계. 왜 장례를 치렀을까요?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인이 다른 야생동물에 뜯어먹히지 마라. 우리 부모님이 시신이 훼손당하는 게 싫으니까 무덤을 덮는 거잖아. 그렇지만 그거 안 덮거든 안 덮거든 그냥 이건 죽었으니까 이제 고깃덩어리야 라고 생각하면 사실 무덤을 만드는 이유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자연에서 왔으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무덤을 만들 이유가 없어. 근데 무덤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 장례를 치는 꽃을 놔두는 것 하나는 뭔가 이 사람에게 영혼이 있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영혼이 어딘가로 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후 세계, 그냥 사후 세계가 있다. 오늘의 삶 이후에 다른 삶이 있다. 그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거로부터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세계, 영혼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그런 걸 많이 물어봅니다. 이런 걸 물어봐. 뭘 물어보냐면 신을 믿습니까? 신을 믿어요? 미안해요 오늘 좀 신을 믿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고 절을 다니는 친구도 있고 꼭 절을 안 다녀도 뭔가 신앙심이 있거나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있죠.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점점 그런 친구들이 줄어들어.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여론조사 기관 중에 갤럽이라고 들어보시죠? 갤럽에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냐 무신론자냐 구분할 때 이렇게 물어봤대요. 저처럼 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지금은 유럽인들 특히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질문을 바꿨대요. 당신은 당신의 삶과 죽음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물어보냐? 나의 삶과 죽음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죽음 이후에 뭔가 세계, 어떤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부처님이라고 부르든 알라라고 부르든 모든 상관없이 무슨 세계가 있다. 내가 알지는 못하고 내가 그것을 소리하지 못하지만 내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세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질문 던졌을 때 단호하게 저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학생들이 있어. 그러면 그래요. 귀신을 믿어? 귀신도 안 믿는데.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던지냐면 그래. 그럼 사랑은 믿니? 사랑도 귀신이나 하느님이나 알라신이나 부처님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이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도. 그렇지만 여기다 우리 사랑해서 애 낳잖아. 그죠? 무슨 얘기냐면 사랑이라는 말도 종교라는 말도 다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어디서 왔다? 맨 처음 시작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추상적인 세계를 우리가 점점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메시니 뭐냐는 여러 신화들 있잖아. 우리가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맞닥뜨린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올 죽음 이후의 세계 혹은 죽음 이 허망한 인생 되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은 마음을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만들기도 했고 이랬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왜 신앙을 만드느냐? 사실 이런 말이 있죠. 내일 지구가 멸망하니까 한글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말이 쉽지.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사과나무를 왜 심어? 그죠? 가족에게 달려가 만약에 따로 숨겨놓은 애인이 있으면 애인한테 가야지. 또는 뭔가 뭐예요? 우리를 옥죄고 있다. 어차피 자 봅시다. 지금 한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어요. 그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제가 금연운동가야.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병사한테 가서 금연하십시오. 금연하지 않으면 평균 수명이 10년 짧아집니다. 지금 막 여기서 총알 막 날아다니는데 금연하라고 그러면 그 병사가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미친놈 아니야 이러겠죠. 바로 그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우리가 지금 솔직히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착하죠. 그러리라 믿어. 근데 윤리나 도덕이나 법률 혹은 CCTV가 없다면 그래도 우리 다 착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다 CCTV 아래에서 감시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건 아니죠. 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안에 내가 지키는 윤리와 도덕과 신념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신념과 그런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유교에서 상가신 홀로독이라서 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있어도 상가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어도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을 믿는 자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누가? 내가 CCTV가 안 보고 법이나 윤리가 없어도 누가 봐? 하느님이 본다. 그럼 부처님을 보는 분들은 당연히 부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죽으면 극락왕생해야지 이 윤회의 틀에서 벗어나서 부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이 없다. 그러면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여러분한테 우리 하느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오늘 잘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내일이란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윤리도 생기고 어떤 자기 나름의 개인적인 신념도 생기고 그렇다는 거죠. 또 꼭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80년대나 항상 나온 얘기지만 독재 권력이나 어떤 이런 거하고 싸워서 그 사람이 불의의 심판, 재판을 받게 될 때 뭐라고 그래요? 법정에 나가서 역사의 심판을 받습니다. 언젠가 후대에 가선 누군가가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자, 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으니까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포가 크면 모두 크다? 머리가 크면 공부를 잘한다? 뭐 이런 속설이 있어요. 이게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의 머리 두개골이에요. 이거는 누구? 네안데르탈인의 두개골이에요. 자, 누가 더 머리 커? 누가 더 얼큰나요? 네안데르탈인이 훨씬 머리가 커요.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이 몸도 우리보다 훨씬 좋았대요. 실제로 힘도 더 세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안데르탈인 때 최초로 뭘 했다고요? 장례식을 치렀어요. 가슴도 따뜻해, 내가. 몸만 좋은 게 아니라 가슴도 따뜻해. 게다가 대가리도 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붙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우리가 죽어야 돼. 우리가 지는 거야. 우리가 사라져.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지고 우리가 살아남았어. 왜 그랬을까요? 안 괴롭힐게요. 질문할까봐 지금 약간 긴장을 들을 것 같아요. 호모사피엔스보다 네안데르탈인이 전체 용량으로 보면 뇌가 더 컸어요. 그런데 몸도 컸어요. 자, 질문 하나. 남자가 머리가 커요? 여자가 머리가 커요? 대체 어려워? 남자가 머리가 커요? 여자가 머리가 커요? 남자가 크죠? 땡! 사실은 여자가 더 커요. 왜냐하면 이 머리 좋다 용량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자, 그냥 얘기를 하면 공룡 중에 굉장히 큰 공룡이 있어. 브라키노사우루스라고. 걔는 뇌가 한 1톤 정도 된다 칩시다. 근데 걔는 몸무게가 한 120톤 돼. 아니, 뇌가 100kg야. 뇌가 100kg인데 몸무게가 120톤이면 전체 몸무게 사이즈에 비해서 뇌가 콩알만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뇌 용량이 공룡하고 비교하면 체면적인 몇 프로를 차지하는 거죠. 이게 그냥 비유일 뿐이지만.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남자랑 여자를 보면 남자가 머리가 더 커요. 그런데 신체 사이즈 대비 뇌의 크기를 보면 여자가 더 커요. 우리가 개기면 안 돼. 말 잘 듣고 살아야 돼. 그래서. 자, 거의 그냥 농담이고요. 머리가 큰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대단히 네안데르탈의 몸이 좋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에는 약점이 있었어요. 말을 잘 못해요. 이게 아직은 이게 다 안 펴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세한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이 얘기한 겁니다. 인간의 엄지손가락을 보면 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유인원의 엄지손가락과 인간의 엄지손가락의 움직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유인원도 손을 이용해서 돌도끼나 뭐 이런 거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개미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파낼 수도 있어. 근데 인간만큼 엄지가 복잡하고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도구를 더 잘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그런 손이 없었어요. 그래서 골격이. 그래서 빙하기가 왔다고 했잖아요. 아까. 빙하기가 왔는데 호모사피엔스는 바지를 만들어서 입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손이 그렇게 안 돼. 똥손이야. 그래서 가죽을 벗길 수는 있는데
몸에 그냥 두르는 거야. 그러면 빙하기 때 촘촘하게 바느질 잘 된 바지 입은 애하고 그냥 가죽 두른 애하고 누가 건강 상태가 더 좋았겠습니까? 바지 입은 애들이 더 좋아하겠죠. 그리고 자 우다 어쩌고 했겠지. 호모사피엔스. 하지만 언어가 지금 저 언덕 넘어가면 사슴떼가 있어요 하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정확하게. 그리고 너는 이쪽으로 돌아, 나는 이쪽으로 돌아갈 테니까 가운데로 몰아면 거기 계곡이 있으니까 그 계곡으로 몰아서 사냥하자. 이게 우리 작전 계획을 짜야지. 그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안데르탈인은 아직 이게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먹이를 훨씬 더 호모사피엔스가 잘 구하고 먹이를 잘 구하니까 건강 상태가 더 좋았고 그리고 뭐예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래서 우리가 네안데르탈인 우리보다 머리도 크고 근골격이 좋고 이런 가슴도 따뜻했던 네안데르탈인을 이기고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아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얘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모사피엔스라는 책 쓰는. 그 서울대생들이 뭐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빌려봤던 책입니다. 제 책을 많이 빌려봐야 되는데 유발 하랄이 조금 더 인기가 있어.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털고르기라고. 동물의 세계나 동물의 왕국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숭이가 털을 골라주는 행위는 야 우리 친구야, 나는 가까운 사이야, 우리 가족, 이 뜻이에요. 털 골라주는 게. 그러면 자 자연 상태에서 원숭이가 털을 몇 마리나 골라줄 수 있을까요? 몇 마리나 되는 원숭이의 털을 골라줄 수 있을까요?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쓸데없이. 로빈 넘바라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문화인류학자, 진화인류학자인데, 그래서 얘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먹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자연 상태에서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을 때, 최대 털 고르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귀는 데 들릴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한 20%밖에 안 돼. 그리고 털 골라줬을 때, 54마리 정도 골라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침팬지 무리의 공동체는 최대수가 몇 마리? 50마리 정도면 되는 거야. 그 이상의 군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한민국까지 갈 것도 없어. 이 원평리 몇 분 사세요? 지금 이 자리에 몇 분 계신 거야, 지금? 이 자리만 해도 좀 50분 넘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인류는 털이 없어요. 털을 골라줄 수가 없어. 머리털을 탈모덱으로 괴롭잖아요. 대신에 수다를 떨었대요. 그래서 인류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휴대폰에 지금 몇 분 전화 등록돼 있으세요? 전화 4,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직업이 그거예요. 직업이 이렇게 없었어요. 대략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수가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소셜 미디어를 한다고 했을 때 팔로워가 뭐 4,000명, 5,000명 된다고 해도 그 4,000명, 5,000명이나 다 얘기 못 나눠요. 그냥 호수야. 실제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전화해서 야 우리 밥 먹을래? 여기 방광 찍까? 뭐 잠깐 뒤로 나와 담배 한 대 피게. 이게 될 수 있는 인원수가 많지 않은 거죠. 그 사람들만 사실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살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를 만드느냐? 사실은 이야기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질문. 우리가 어떤 민족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실제로 아까 이제 춘향이가 실제 있었더냐 하고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웅령은 실제로 있었을까요? 단군 왕건은 실제로 있었을까요? 근데 있었을 수도 있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웅령, 곰이 사람으로 변했다. 이건 꼭 진짜로 곰이 사람으로 변한 건 아니야. 뭐냐면 곰을 토템, 우상신으로 받들던 부족의 딸이 하늘을 받들던 천신을 받들던 단군족이 됐다고 칩시다. 그 두 종족이 혼인 동맹을 맺어서 애를 낳은 게 한반도로 유입돼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초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그러면 여기저기서 배달의 민족이요.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건 여담입니다. 그냥 즐겁게 들어주세요. 실제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배달 음식을 해서 먹었던 사람. 진짜. 그 효종갱이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종갱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남한산성에서 갱이 뭐냐면 요새 식으로 얘기하면 해장국이에요. 야채랑 고기랑 넣고 푹 끓인 감자탕 같은 거, 벌쭉 같은 음식이에요. 그걸 남한산성에서 끓여가지고 큰 옛날 오지떡 있죠? 오지떡에 퍼서 담아. 그거를 뭐라 그러지? 저기 옛날에 그 가만히 만들던 동아줄 있죠? 동아줄도 칭칭해서 소가 끌고 사대문으로 들어온대요. 저작거리고 양반집에 갔다가 한 바가지씩 팔았대요. 양반님들이 밤새 그거 하시고 해장하는 줄 알았는데 이 부인이 끓이기 귀찮잖아. 그러니까 사준 거야. 해장국을.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효종 시대 때부터 했다. 그래서 효종갱입니다. 네. 그런 거 하면 여러분들도 저기 아까 웃으셨지만 여기 배달의 민족 이 앱 있잖아요. 앱. 전 세계에서 배달 앱이 최초로 만들어진 나라가 어디? 대한민국이에요. 배달통이라는 거. 제가 하루 교양 공부에 나와요, 책에. 네. 어쨌든 이제 지역에 가면 최근 들어서는 뭐 예를 들면 다문화 국가, 그러니까 다문화 그래서 어떤 뭐 캄보디아나 동남아 이런 데서 이주해 오신 분들하고 이제 가족을 우리가 이루어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떤 민족입니까 할 때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에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다,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미국에 민족주의라는 게 있을까요? 미국에 민족주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은 어떻게 들으셔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네. 민족주의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내셔널리즘이라고 해요. 근데 이 내셔널리즘이라는 건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이민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한반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애국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 사람들도 애국심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이런 거 대단히 세죠. 왜 했을까요?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나라를 미국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전쟁이 났어. 그러면 예전에 우리 그런 농담 있었죠.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데 아랍 유학생들은 징병 나올까봐 도망간다.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게 내셔널리즘이에요. 마음에 이 나라가 내 나라고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그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내셔널리즘이에요. 그래서 내셔널리즘은 민족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국가주의, 민족주의 이 두 개가 혼합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셔널리즘이란 말은 번역될 수가 없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복잡한 무언가가 필요해요. 뭐냐면 언론도 필요하고 또는 단군 신화 같은 건국 신화도 필요하고 미국에서 그걸 만들어냈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필그림 파더즈라고 해가지고 배 타고 40몇 명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고 미국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저희가 되고 베트남 전쟁하고 하면서 뭐 격리 부추기 이런 거 전쟁 영화들 보면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를 배달의 민족이다라고 여러분들을 한 교육 과정들이 있어 왔던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미국 사람, 벨기에 사람 구분해요? 우리도 못하잖아요. 그냥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지만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두 개 같은 나라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해요. 우크라이나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람하고 러시아 사람하고 슬라브 종족이라는 민족,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에스닉이라고 하는데 혈연에 의해서는 같은 민족이에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난 러시아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단군 신화 얘기했잖아요. 단군 신화가 역사책에 몇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삼국유사, 그 다음에 제왕운기에 나옵니다. 삼국유사, 제왕운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언제 쓰여진지?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입이 있을 때, 외적이 침략했을 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다라고 국민들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나온 책이 제왕운기와 삼국유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나철의 대종교, 단군 왕검을 신앙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침략을 받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뭉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서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뭐 조금 장황하고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끝에 가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볼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홀로 볼링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의 사회학자이고요. 로버트 디 퍼트넘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과거 미국이라는 사회는 타운식 민주주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시잖아요. 이게 타운이에요, 타운.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같은 동네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뭐라고 그래? 타운식이에요. 이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중요한 결정, 이번에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을회관에 모여서 뭘 해야겠다, 이런 걸 결정하는 게 바로 타운식 민주주의였어요. 다시 말해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죠. 미국은 원래 그게 대단히 강했어요. 강한 사회였어.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뭘 만드냐? 자, 여기에 나는 지금 우리 지역에 조직, 소모임 하나도 난 가입되어 있는 게 없는 분 계세요, 혹시? 나는 아무것도 가입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여기 뭐 새마을 지도자회, 뭐 자유총연맹, 또는 무슨 기타 동아리, 우크렐레 모임, 합창단, 조금씩은 다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아니면 무슨 여기 무슨 초등학교 동창회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이 지역 사회를 끈끈하게 거미줄처럼 연결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점점 그게 사라지고 있다. 뭘 보니까 그걸 알겠냐? 옛날에는 볼링 동아리가 많았어요, 미국에. 그래서 볼링장에 가면 다 같이 애들이 볼링 치고 스트라이크 치면 박수 쳐주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항상 마찬가지지만 당구장에 가면 당구장에서, 혹은 만화방에 가면 만화방에서 만화 보는 걸로 매상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라면 팔고 떡볶이 팔아서 매상 올리는 것처럼 볼링장도 치맥하고 이걸로 매상 올리는 건데, 애들이 혼자서 볼링 치면 맥주를 마시겠어? 피자를 먹겠어? 매출이 떨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점점 사회가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 거야. 아까 제가 단군신하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애들이 같이 안 놀아.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방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코로나 팬데믹 2년 사시는 동안에 지금 이렇게 모이신 적 있어요? 못 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윗집 누구누구 어르신 어떻게 지내시는지 나 혼자서는 어떻게 살펴볼 수 있지만 사실 지역적으로 살펴보기 되게 어려워지죠.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되게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고독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일본에서 가장 잘 팔린 상품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일본 애들 보면 이게 옛날에 아마 우리는 저 물 끓여가지고 전기로 물 끓여서 마시는데 옛날 일본 가서 이렇게 보면 이게 포트라고 그래가지고 꾹 누르면 마오병 보온병에서 뜨거운 물 찍 나오잖아요. 일본 사람들 그 차, 녹차잖아요. 거기다 밥 말아먹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리고 물도 그거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마신대요. 거기에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휴대폰, 자식 전화번호 연결되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가 꾹 눌러서 불을 따라서 마셨어. 그러면 몇 시, 10시 21분에 니네 엄마 물 따라 마셨다 얘 하고 문자를 보내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엄마가 하루 종일 물 안 마셔. 그럼 뭐야? 일 난다. 이렇게 돼. 그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엄마 전화 안 받아. 빨리 와야 돼. 안 그러면 한 달 있다 가야 돼. 그게 제일 잘 가요. 일본에서. 그 무슨 고립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가 마치 섬인 것처럼 고립돼서 살고 있는 거지. 그게 그럼 최근에 아마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싸우면 한국이 무조건 져요. 왜 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일본보다 인구가 먼저 제로가 돼. 일본이 2100년인가 제로가 되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수치예요. 일본이 2100년에 제로가 되면 우리 2070년에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인구가 계속 줄어. 그러니까 쟤는 그때 가서 우리는 그보다 30년 전에 한국 땅에 비는 거야. 그럼 일본 애들 나머지 애들 우리나라 살면 돼요. 한국이 비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느냐? 미국 사회가 점점 깨진 유리조각처럼 파편화됐다. 이게 미국은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우린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거야, 사실은. 대도시, 핵가족. 최근에 옛날에는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가족이 어떻게 되십니까?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럼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누나, 그리고 저요. 요새 애들한테 가족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없어요. 아빠, 엄마, 나. 혹은 그것도 이제 누가 형제가 있으면 형제 되겠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 머릿속에서 가족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가족이 아니야. 누구? 친척이겠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건 좀 얘기를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제가 이제 여러 개 강의 다니다가 학부모들한테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자식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자식한테 나중에 들을지 모를 두 가지 질문에 꼭 답을 준비하셔야 돼요. 첫째, 이렇게 힘든 세상에 왜 날라왔어? 그거에 대한 답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둘째, 벌어놓은 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왜 전에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온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서울대에서 몇 명에게 물어봤는데 우리 부모님이 언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몇 살? 왜? 벌어놓은 거 다 쓰고 죽기 전에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근데요, 가짜는 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하고 그거를 다 찾아봤어요. 신문 기사나 어디에 그런 게 나온 게 있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생 애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때요? 그럴듯하게 들린단 말이야.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 얘기를 그럴 법도 하다. 요즘 애들 혹은 어찌 보면 우리가 사는 게 그렇게 척박해진 거죠.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언제적 얘기냐.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위기를 맞이하고 어떤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는 건 뭐냐면 각자 알아서 살아. 왜? 사회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하냐, 요새 그 해고수당? 뭐죠? 이거 실업수당 이런 거 왜 줘야 되는데 이거 하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사회를 점점 그런 식으로 극한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으로 가고 있어요. 사람 하나하나를 고립시키는 정책으로 어찌 보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왜 그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외로워. 도시에 살수록 외로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화번호, 이 휴대폰에 제가 4,000명의 전화번호가 있다 했잖아. 네. 친구는요, 간단해요. 걔랑 나랑 친한데 100만 원만 꺼줘. 이유는 묻지 말고. 언제 갚을지 몰라. 100만 원이면 너무 싼가 보다. 1,000만 원만 땡겨줬으니. 간단한 거예요. 물론 이게 너무 야박한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 이게 항상 나오는 게 OECD 가입국 중에서 이른바 뭔가 위급한 상황이 났을 때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한 제일 많은 수치.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자본이 없는 나라. 만나서 관계를 잇고 유대감을 한다. 그러니까 링킹, 예? 서로 링크된 나라에 연결이 되고, 브릿지, 다리를 놓나. 역시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본딩. 본드 같은 게 있죠. 차석 달라붙어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걸 갖고 있는 게 뭐야? 소셜 캐피탈인데, 우리 사회는 점점 그게 사라져. 이거는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고 이러면서 살면서 우리가 남이다. 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예를 들면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왜 포트를 누르면 니네 엄마 10시 20분에 물 따라 마셨음 하고 문자가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옆에서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야, 밑집에 요새 할머니 좀 안 보이시 컬럭컬럭 가시던데 한번 가봐라. 네가 가봐라. 하면 그래야 되는데, 물론 그거는요 의무에서 하는 건 아니고 안 가봤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사람이 정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 자본이란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자, 여기 오다 보니까 순댓국집 있던데 이 동네 분이 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갔는데 저는 외지 사람이잖아요. 네? 물론 거기 가게 주인이 좋으신 분이겠죠. 그러니까 외지 사람이 온다고 해도 매장 안 빼고 골고루 쇼핑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고속도로 휴게소나 관광지 거기서 순댓국을 똑같이 먹는다. 최근에 뭐 문제가 있었잖아. 무슨 뭐 칼국수 하나 시켰는데 아니면 뭐야 보쌈 했는데 돼지 몇 장 주고 이 껍데기 몇 장 주면 16,000원 받고 막 바가지 씌우고 왜 씌울 수 있어요? 왜 씌울 수 있어요? 또 안 볼 놈이니까. 네 나 언제 봤어? 앞으로도 안 볼 건데. 만약에 알 것 같게 우리 초등학교 동창회 회장님이 오셨어. 맨날 보는 분이야 동네에서. 그거 어떻게 해? 그 사람한테 그렇게 팔 수 있어요? 그렇게 팔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예를 들면 법으로 통제하는 거는요, 그건 제일 하수인 거예요. 그잖아요. 안 볼 때 아까 제가 CCTV 없으면 그럼 나쁜 짓 해도 그냥 우리 머릿속에 나쁜 짓 하면 안 되라고 되어 있고, 내가 새치기를 하면 누군가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 그거를 내가 스스로 조심해야지. 법으로 새치기하면 징역 20년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건 잘못된 사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 튼실한 사회는 서로 믿고 신뢰하고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가 되려면 타운식 민주주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모여 있잖아. 이게 끝나고 우리 이제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돈독히 쌓인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 그게 없는 사회. 왜 우리나라가 도시가 문제인 이유는 도시의 부동산 가격 따라서 너무 이동이 많아. 철새들이.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저 솔직히 제가 이 12월 달에 이사를 갔어요. 영종도로 인천에. 아파트 이거 한 층에 세 가구가 사는데 인사를 안 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를 안 해요. 마주쳤는데도 서로 인사 안 해. 이러고 서 있어요. 진짜로. 처음에 저는 인사를 했거든요. 그게 끝나더라고요. 거기가 한두 번 인사하지만 그 다음에 또 인사하면 받아줘야지. 그죠? 이제 지금 뻑뻑하잖아, 내가. 그러니까 사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계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기잖아.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모른 척 하게 되더라고. 그러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나도 난 몰라요, 몰랐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는 내가 너 언제 보았다고 내가 너 편의를 봐줘? 새치기 해도 상관없어. 목소리 큰 놈이 이겨. 그러면 어떻게 돼? 사회가 점점 다 화가 나 있어. 서로에게. 내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예? 그런 사회가 돼가는 거죠. 자, 이게 6이에요? 9예요? 예? 높이에 따라 팔리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건 움베르토 에코가 한 얘기인데 기호학자입니다. 유명한. 옛날에는 TV를 뭐라고 그랬어요? 바보 상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 인터넷 시대의 TV는 교육 방송이 됐어요. 왜? 유튜브나 이런 거에 비하면 방송의 질이 월등히 높은 거야. 그래도 좀 이 유튜브에 비하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무슨 채널 TV 이런 약간 좀 구급화 채널들도 유튜브 누구누구 TV 이런 것보다는 훨씬 그래도 말을 가려서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애들 막 대통령 무슨 집 앞에 가가지고 막 계속 이러고 그러고 카메라로 찍으면 돈을 줘요. 너가 나 대신 가서 욕해줘도 기분 좋아. 그 다음에 요새 유튜브 보면 애들이 막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르게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죠. 근데 옷을 헐벗고 피아노를 친다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면 이 계절에 입기 좋은 옷 해가지고 훅북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있어요. 막 여성이 나타나서 막 그 카메라 앞에서 옷을 다 벗고 옷을 갈아입어.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거 있나 알아? 미안해, 몰랐으면 미안해. 그런데 인터넷은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어떤 모두에게 정보의 바다라고 했었는데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이 생기면서 점점 에코 챔버라고 하는데요. 메아리 있죠, 메아리. 나의 목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특정한 동아리에 갔어. 그 사람하고 누구 다른 사람을 흉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흉보는 사람들끼리만 모였어. 그러면 그 모임에서 그 사람은 어때요? 악마야. 그죠? 모두가 다. 근데 그 사람도 가족이 있고 그 사람 좋아하는 또 다른 그룹이 있잖아. 근데 유튜브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저거는 답은 정해져 있어. 답은 9야. 또 누구는 답은 6이야. 다른 말 하지 마. 다 틀렸어. 요새 보면 나온 얘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제가 코로나 시절에 이건 저희 친척 중에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저한테 헛떡하면 카톡이 와요. 예. 백신 맞지 마라. 혹은 그건 뭐다. 또는 요새는 이제 예를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 자기가 바가지 먹어도 괜찮잖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그래서 점점
것처럼 뭔가 이 반지성주의라고 하는데 독선에 빠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걸 신앙적으로 믿어. 내 말만 말이다. 그 다음에 되돌아보지 않아요. 왜? 난 절대 틀리지 않았어. 그리고 내 주변에는 내 말에 동의해주는 그룹이 있어요. 그 그룹을 조금만 벗어나 보면 다른 입장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만났더라도 그 믿음이 나에게 신앙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아요. 고집이 세요. 아주 점점. 그리고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욕을 해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은 아주 쌍욕을 하거나 아주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 반지성주의 3대였어요. 요 세 가지만 잘 돌아봐도 우리가 어떤 모임이 됐든 뭐가 됐든 큰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 적을 만들어야 돼요. 미운 놈을 만들어놔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요새 학폭 있죠, 학폭.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저희 반에 인원수가 68명이었어요. 68명.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한 분이 한 반에 68명. 여기 저 그런 학교 다니신 분들 꽤 있으실 텐데. 네. 오전반, 오후반 있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 학교가 적을 때. 그러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제 이름을 알까요? 68명인데 모르기가 쉽죠. 그 대신에 68명이면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고 이런 애도 있고 저런 애도 있고 나는 걔랑도 안 사귀고 쟤랑도 안 사귀고 가만히 있어도 날 건드리는 애가 없을 수가 있어. 왜? 지들끼리 노느라 바빠. 편자 가지고. 근데 요새 하는 25명 한 반도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녀공학이잖아. 그러면 쪼개면 한 반에 14명은 남학생, 15명은 여학생이야. 이렇다더라고. 그럼 여학생들은 남학생이랑 놀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안 놀아요. 남들 보는 데서. 최소한 중학교 때까지는 안 노는다더라. 그리고 남학생들도 여학생들하고 안 놀아. 그러면 14명 중에서 둘씩 짝져봐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짝이 안 되는 애가 있어. 아,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걔가 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따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방신. 나보다 약하네. 쟤 좀 애가 이상해. 그럼 다들 걔를 이상한 애로 보고 우리끼리, 쟤는 이상한 애니까 빼고 우리끼리 편먹는 거야. 그러면 그 그룹은 그룹이 형성이 돼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야, 그러지 마, 쟤 착한 애야 라고 말한 애가 좀 힘 좀 있고 뭔가 그룹에서 인기 있는 애 같으면 그래도 걔가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걔는 그냥 너도 같은 놈 어서 가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점점 혐오가 되고 잘못하면 괜히 우리 편 아니니까 걔는 이렇게 따가 됩니다. 점점 이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저 오늘 내려오는데 막 엄청 덥더라고요.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건 투모로우, 그냥 단순하게 내일이 아니라 이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그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손에 넣은 가장 위대한 것으로 내일, 투모로우를 이야기하는 건 물리적 시간으로서의 투모로우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조금 더 아름다운 가치, 더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는 뭔가 고민하는 그런 걸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죽음이 사라졌어요. 네. 자, 세월호 참사 났을 때 어땠어요? 그거 애들 수학여행 가다가 죽으면 교통사고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대통령이 뭐 몇 시간이고 왜 못 밝히고 그런 거야? 손 놓고 있었잖아. 네? 그리고 어쨌든 대형 사고 아닙니까? 해양 사고인데. 그거 좋아요.
어쨌든 내 자식이 죽어서 내가 지금 우리 애가 죽은 거 진상을 밝혀야 되겠어. 광화문에 가서 정부한테 요구를 하는 거야. 진실을 좀 밝혀달라.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유튜브 한다는 놈들 앞에 가지고 단식 투쟁하는 사람 앞에 가서 뭐 했습니까? 치킨이랑 피자 시켜놓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왜 사람이 사람으로서 서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있잖아. 인간으로서 예의라는 게 있는 거야. 그거 안 지켜요. 그게 뭐예요? 말문이 막히고 기가 막히는 순간이거든요. 말문이 막히고 기가 막히는 순간이 뭐냐? 이야기가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얘기하기가 싫어. 짐승같이 막히면서. 뭐야? 얘기를 안 한다. 그럼 걔하고 나하고 그냥 불구대체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건 뭐야? 내일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랑. 그런데 내일을 그런 사람하고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네. 왜? 다 죽일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접점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우리가. 그 결국에 그룹을 만들어서 해야 돼요. 혼자는 못 해요. 네? 연대해서 해야 됩니다. 이태원 참사 났어요. 산업재해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죽음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이슈돼도 예를 들면 무슨 그 부위역 스크린도 사건에 죽었잖아. 그 다음에 무슨 그죠? SPC 얘가 도망가 죽은 거예요. 밤 도망가서. 거기 죽으려고 간 애가 있겠어요? 다 일해서 먹고 살고 결혼도 하고 아도 낳고 그러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우리가 그러면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뭘 해? 안 하잖아요. 사회적인 관심이 없어. 그럼 뭐야? 죽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건 저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희 할아버지 환갑잔치 때에 저희 이 마당에 차양 쳐놓고 돼지 잡고 그냥 다 동네 어르신 들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했어요. 촌동네라고 가겠지. 근데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대학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6개년 한 번 먹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새는 그런 거 좋잖아. 전화 와서 상조회에서 와가지고 다 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인사 몇 번 하고 저기 받고 그냥 가까운 화장장에 가서 모시고 그냥 끝내고 돌아오면 잘 치렀어. 우리 부모님의 죽음에 대해서 혹은 누구 나의 가까운 사람 죽음에 대해서 우리 너무 바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고 저는 이제 어려서 일찍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3살 때 집을 나갔어. 네. 저 아주 인생은 불쌍한 애예요, 진짜. 네. 그랬는데 어쨌든 저를 키워주신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다 하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야. 눈물이 안 나더라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장례식장하고 검은 넥타이잖아요. 넥타이를 딱 흘러가지고 이거 하는 거 말고 제대로 매는 거 있잖아. 그 넥타이를 딱 매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들었어. 이 넥타이 매는 법을 우리 작은아버지가 하죠. 그리고 갑자기 확 써져.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조차도 되게 어떤 치러내야 되는 행사 정도.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치워버려야 되는 일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닭 키우시죠? 네, 여기 시골이라 도시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재밌는데 닭이 자연 상태에서 몇 년 사는 줄 알아? 삼계탕 닭은 얼마 만에 출시한 거죠? 네? 3개월? 30일이죠. 더 짧은 거지 않아. 왜 그러냐면, 아이가 태어났어. 100일 때 왜 잔치를 해줘요? 살았다. 그런데 100일 때부터 이
이제부터 네 힘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잔치를 주는 거예요. 100일 때까지 아이는 죽기도 쉽지만 사실은 아프지 않아요. 대개는. 왜? 엄마가 준 면역 체계를 애가 갖고 살아요. 병아리도 처음에 왜 이게 30일 지나면 왜 삼계탕집에 보내냐면 그때부터는 백신도 줘야 되고 뭐 있잖아. 돈이 많이 들어요. 조리돈 가면 때는. 그래서 그런 거 하기 전에 빨리 치워버려요. 이거 뚝배기가 옛날보다 작아졌잖아. 그리고 이게 보면 육향도 안 나요. 닭고기는 좀 모르겠어, 솔직히 그냥 뭔가 혀에 멀고에 들어가 있는데 고기는 연한데 닭고기 같진 않고 닭고기 맛은 안 나. 그러면 닭을 냅두면 닭도 자연 수명이 있을까요? 늙어 죽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닭을 되게 닭이나 돼지는 200kg, 그죠? 200kg죠. 그 다음에 닭은 하여튼 뭐 6개월 키우는 거 아니고 삼계탕용은 30일이면 잡고 6개월 키우는 거 조금 더 와서 더 먹여봐야 살이 안 쪄. 이러면 가셔야지, 그죠? 그게 자본이잖아요. 왜 우리가 뭐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도 아닌데 닭을 계속 오래 사세요 하면서 닭을 키우진 않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닭은요. 검색하셨어요? 네. 그 정도 산대요. 그리고 더 오래 사는 닭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40년, 50년. 그러니까 그 저거 하는 닭 있죠? 이거 꼬리 길고 이런 닭. 그런 닭들 그렇게 오래 산대요. 근데 우리는 닭을 그렇게 산 닭을 본 적이 없어. 왜냐면 때 되면 잡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로 봤어요. 저도 직접 가서 본 건 아니고 닭처리 공장 아시죠? 닭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게 꼬리 딱 잡으면 이게 다리가 이렇게 다리를 쇠사슬 같은 거에다 고리 이게 뭐지? 이런 고리가 딱 다리 꽂으면 뽀글 매달려가지고 손뼉을 두더라고 매달려서 여기도 머리도 자르는 것도 아니라 뽑아버리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드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장 한번 쫙 다 빠지고 그러면 그거 제가 이 얘기 왜 하냐? 저 닭을 키워봤어요. 그 병아리를 초등학교 앞에서 상자로 팔잖아. 제가 그걸 한 마리 사왔어요. 사왔더니 할머니가 그거 한 마리가 안 돼. 이 돈 줄 테니까 다 사오래. 그래가지고 봉자리에 잡아서 사왔어. 그래서 한 10마리 사왔어. 첫날 지나니까 5마리가 죽었어요. 이튿날 지나니까 2마리가 죽었어요. 3일째 되니까 3마리가 살았어요. 그 3마리를 맨날 시장 이렇게 가면 옛날에는 지금 배추도 이게 다 잘라가지고 다 포장해서 오잖아. 옛날에 시장에서 한 배추잎 띄어가지고 꽁대 딱 잡고 이렇게 쌓아서 팔았잖아. 그럼 배추잎 이렇게 쌓였으면 꽁대를 갖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돈 많이 먹고 다다다다다다 좁쌀이라서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걸 제가 했거든요. 근데 얘가 잘 컸어. 근데 그때 저희가 삼층집에 살았거든요. 저희 삼촌이 아우디시 장교로 소위 인간하고 소위 하고 집으로 오는 날 얘들이 삼촌 옥상에서 나도 새야 하고 찍어내렸어. 그래서 다리를 쩔뚝쩔뚝 줄을 따게 됐는데 그래서 집에서 그거를 삼촌 왔으니까 닭도리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그게 국민학교 6학년 때요. 그 닭도리탕 해가지고 다리를 제 입에 넣어주는데 안 먹는다고 캔때 뱉고 막 진짜 밥상에서 물고 지랄까봐 했지. 그런 건 못 먹잖아요. 그죠? 자기가 키운 개 잡아먹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 뭐 배고프면 할 수도 있지만 점점 우리가 뭐야?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이제 거의 끝인데요. 기후 위기가 와서 노르웨이의 스발바르를 하고요. 여기는 영구 동토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운석이 떨어지거나 핵폭탄이 터져도 안전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에서 보관 중인 종자 450만 종을 여기다가 갖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시리아 내전으로 시리아가 자기네 토종 밀시를 다 없애먹었대요. 그래서 여기 보관돼 있던 자기네 원래 토종
밀 씨앗을 가져다가 심어서 다시 키우고 여기서 다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인류가 내가 사라지더라도 이 씨앗은 남아서 언젠가 그 씨앗으로 다시 세상을 이렇게 채우리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야? 이 스마일바레 국제종자 저장고입니다. 아까 사진은 한 2002년 사진이고요. 2017년 사진이에요. 여기 영구 동토층이에요. 얼음 다 어디 갔어요? 기후위기가 이렇게 무서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어떤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요, 땅이 녹아서, 영구 동토층이 땅이 녹아서, 물이 찼어. 이 저장고에. 여러분들 종자에 물 닿으면 어떻게 돼요? 썩나는 거예요? 끝난 거죠. 그럼 어디 심어야 돼? 그렇게 그냥 죽이지 않아, 썩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점점점 그런 세계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내일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뭐예요? 오늘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에게 줄 내일을 오늘 우리가 시원하게 살려고, 혹은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개인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뭐 그레타 툰베리나 이런 운동가들, 그리고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나빠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 그런 힘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죠. 우리라고 불리는 사람들, 연대를 하거나 조직을 만드는 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회적 자본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서로 연대하고 있고 연결하고 듣는 사람들은 그런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타운식 민주주의죠. 그게 뭐야? 여기가 어떤 곳이고 직감소가 있는 곳이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건 서구식 개념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 걸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꼬민이 섰던 자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치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던 곳이 바로 이 자리이죠.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주고 그곳에 모여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했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되게 뜻깊은 장소에 제가 와 있었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감각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하고 무관하지 않다. 누군가 한 영혼이 사라지면 우리의 이 세계에서 정말 어느 큰 부분 하나가 사라지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어느 생명이 하나 사라지고 누군가가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에서 어린이가 가다가 뭐 돌풀이 넘어져서 넘어졌어. 그거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버릇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쓰러지면 애 일으켜줘야지. 그게 애를 키워보신 분들만 그걸 하더라고요. 그거랑은 저기하는 마음이 있죠. 저는 그래서 그 자타구리의 마음, 그 시청주는 솔직히 여기 오느라 제가 드는 게 직원도 많긴 한데, 동학에서 말하는 사람을 하늘처럼 받들자. 근데 지금은 사람만 하늘처럼 받들면 안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다 귀하게 여겨야 해. 우리는 그렇게 무지막지한 힘을 갖고 있어요. 많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일을 상상하는 힘을 우리가 키워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손에 넣은 가장 위대한 게 뭐냐? 내일을 상상하는 힘이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